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원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빵빵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그리운 시기가 언제인가요? 제 경우에는 친구들과 허울 없이 놀았던 코로나 이전의 고등학생 시기가 생각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고등학생 시절에도 입시 걱정 없이 놀았던 초등학생 시절에는 학교에 갈 필요가 없었던 유치원 시절을 그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인생은 그리움의 연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다룰 영화 화양연화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이라는 뜻으로 그때가 좋았지 라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다룹니다. 인생의 화양연화를 붙잡으려 하는 주무은과 소려진을 보면 나도 내 화양연화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조, 무키, 초롱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녹음에 가장 잘 어울리는 패널 조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왕가희 감독 화양연화 방송으로 찾아온 무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록입니다. 네, 저는 빵빵년생 빵빵이고요. 패널분들도 소개하였으니 이제 명작 투파보기 화양연화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작 투파보기 화양연화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 다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이 영화를 보고 이게 왜 역대급 영화지? 약간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평론가분들 또 본인들끼리만 재밌는 영화 또 그런 거 하시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시간 좀 지나고서 보니까 평론가분들 역시 해안이 다르시다. 네, 그렇게 좀 평가가 바뀌었던 영화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조조님은요? 저는 일단 닉네임 소개를 첫 방송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또 양조위 배우도 좋아하고 왕가희 감독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처음 봤던 왕가희 감독 영화가 화양연화여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왜 작품성이 높을까를 생각하면서 봤는데 저는 첫 번째로 감상을 하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왕가위를 좋아하게 돼서 쭉 필모그래피를 타고 다른 영화들도 봤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영화랑 사랑에 빠지게 되신 건가요? 네, 저는 진짜 안 믿었거든요. 추천해준 형을 안 믿었는데 보고 나니까 그래, 명작은 다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 형분들 좀 더 신뢰하시겠네요. 그죠? 큐피드 역할을 또 톡톡히 해주신 것 같네요. 초롱님은요? 저는 이제 거침없이 아이킥 되게 좋아하는데 네. 거기에 이 장면 패러디한 게 있어가지고 네. 처음에는 조금 노래 나올 때 웃겼는데 네. 그 다음에 바로 몰입해가지고 또 숨죽이 있게 봤던 영화였어요. 맞아요. 이 노래 자체가 막 예능에서도 많이 쓰이고 네, 그쵸. 재밌죠. 저는 왜 어렸을 때 못 들었던 것 같지? 무키님은요? 저는 그 조조님과 얘기했던 거에 조금 반대로 네. 저는 첫 영화가 중경삼림이었는데 역시. 그래서 좀 필모를 타다 보니까 그 필모에 어떻게 보면 중후반부에 있는 게 이제 그죠. 화양연화다 맞아요. 보니까 끝에 갈수록 진짜 좀 진득하게 왕가희를 사랑하게 된 계기인 영화입니다. 저한테는. 그쵸. 저도 중경삼님 먼저 보고 화양연화를 봤었는데 중경삼님이 너무 좋아서 따라가는데 화양연화 보고 이게 뭐야? 이랬었거든요. 오히려. 네, 너무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두 영화가. 맞아.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은 중경삼님을 먼저 보고 맞아. 네, 전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그 다음에 봤으면 좋겠어요. 음. 저도 이번에 다시 보면서 불의 명작으로 꼽히는 이유를 한 번 더 실감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번 방송에 특히나 왕가희 팬분들이 많아서 여러 이야기를 나도 생각해도 기대가 됩니다. 이미 많이 한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 기대감을 또 안고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무키님, 화양연화의 전반부 어떻게 진행되나요? 1962년 홍콩 한 아파트에 두 부부가 동시에 이사를 옵니다. 소려진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주모은과 그의 아내인데요. 각자의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던 도중 주모은은 소려진의 아내와 똑같은 가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소려진은 주모은의 남편과 똑같은 넥타이를 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결국 서로에게 유대감을 느끼며 이 둘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네, 화양연화는 난처한 순간이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남자에게 기회를 주지만 남자는 다가설 용기가 없고 여자는 뒤돌아선다는 문구로 시작하는데요. 되게 독특한 오프닝 같은데 이러한 오프닝 어떻게 보셨을까요? 무키님 먼저.
저는 이 문구 자체가 이 영화를 되게 관통하는 네. 한 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 뭔가 난처한 순간이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평범하게 우리가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딱 던지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이 영화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할 수 있는 단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문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결말을 먼저 이야기하는 네. 거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계속 순환하고 있다는 거를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문장 같아서 그게 저는 인상 깊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조조님 입이 많이 근질거리시는 것 같은데 네. 조조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영화 전체를 조망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했고 영화 초반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집주인에게 집을 알아보러 가는 장면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남자에게 기회를 줬다라는 네. 게 이제 둘이 스쳐가거든요. 네. 이제 스쳐가는 맞아요. 장면이 영화에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이제 있겠다. 스쳐갔을 때 이제 사실 눈을 안 마주치고 지나가죠. 근데 음. 저는 또 이제 낭만주의자로서 네. 그때 서로를 이미 파악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회를 줬다라는 표현은 만약에 두 사람이 솔로였다면 을 가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어쨌든 서로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래도 나한테 관심을 한번 가져보지 않을래라는 표현을 은연중에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배우자의 불륜을 눈 감아줄 정도로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니까 네. 착하고 좀 소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이의 플러팅 나는 얘기했다. 난 표현했는데 너 뭐 알아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걸 은유한 게 아닐까라는 또 그쵸. 낭만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진짜 낭만주의자. 아이신가요 혹시 MBTI? 아니요, 저 입니다. 제가 MBTI가 I였을 때 느꼈던 그걸로 표현하자면 전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누를 때가 있거든요. 그게 플러팅이라 생각하는데 그거를 시각화해서 저한테 자주 하셨네요, 플러팅. 들켰나요? 네. 그럼 초롱님은요? 아이 얘기 나와서 그거에 되게 공감됐거든요. 네. 제가 MBTI I가 엄청 심한데 네. 공감이 많이 되는 문구였던 것 같고 그리고 영화 볼 때 원래 처음에 화려하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맞아요. 음악이 아예 안 나오고 이 문구만 나와가지고 확 집중시키는 그런 장치였던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중호은과 소려지는 같은 날 같은 건물에 이사를 하며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삿날에 두 인물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둘은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사랑을 느꼈을까요? 조조님 이거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이삿날을 잡은 거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옆집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옆집 사람이 언제 들어와요를 물어보고 잡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막 물건을 갖다 주고 이제 서로 눈인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안에서도 아이 플러팅이 계속되지 않았을까. 진짜요? 라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이 되게 좁게 묘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테마 중에 하나인 스쳐간다. 주변에 맴돈다라는 테마를 되게 잘 만드는 공간을 처음부터 되게 상황적으로 잘 보여줬다. 그렇죠. 좁은 공간에서 막 이제 막 일꾼도 여러 명 드나들고 막 계속 치이고 물건 바뀌고 하는 게 혼란스러운 마음 그리고 스쳐가는 공간 상황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되게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을 느꼈냐? 전 느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 영화의 주제 같은 아이로서 초롱님 어떻게 느꼈을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이 공간을 너무 좁게 잘 묘사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삿짐이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취향을 서로 알게 되는 계기로 잘 설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조조님과 다르게 첫 만남부터 사랑을 느끼진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웃에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자보다는 주모은이 더 컸다고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뒤에 친구랑 얘기 나눌 때 친구가 관심을 가지니까 조금 불쾌해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둘의 만남을 약간 막으려는 느낌이었어서 주모은은 처음부터 소려진한테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선이네요. 네. 내향적인 사람의 마음이 이렇답니다. 네. 전 처음에 봤을 때 그냥 게임 하시는구나 잘 노시는구나 저 사실 그렇게 조조님이랑 초롱님처럼 깊게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약간 이게 다 복선이다. 복선. 네, 어떤 그래서 부분에서? 앞으로의 일을 좀 암시하는 그런 느낌으로 봤었던 것 같아요. 주모은과 소려지는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와중 서로가 각자의 배우자와 같은 가방과 넥타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둘은 서로 불륜을 하는 배우자인 척 연기를 하며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두 인물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나요? 무키님 먼저. 저는 일단 가방이랑 넥타이를 언급하는 그 장면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전에 씬 중에 하나에서 소려진의 상사 사장님이 넥타이가 달라졌는데 그걸 알아채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또 이 상황에서 그 장면이랑 더불어서 뭔가 소려진이 알아채고 가까이서 보면 잘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문한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이 씬에서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 불륜을 알아채는 과정이 약간 모르고 싶지만 서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알아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서로 계속 모른 척 하고 싶은데 뭐지? 약간 하는 그 과정이 카메라로도 되게 잘 담긴 것 같아서 전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입니다. 저도 상황을 약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약간 대비하기 위한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들은 그 주모원과 소려진이 따로 만나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걸리지 않기 위해 조금 뻔뻔하게 일부러 연기를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걸리지 않기 위해 약간 그런 것처럼 보였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약간 비슷한 행동을 이미 하고 있는데 화를 낼 입장이 아니다 보니 억지로라도 약간 화를 내는 것처럼 한편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초롱님은요? 저는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불륜 사실을 알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람이 궁금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운 거 먹는 씬에서도 자기한테는 매운 걸 못 먹으니까 고통스러운 일인데 먹어보는 그 장면이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는 듯한 막 그런 느낌이라 보면서 너무 속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조님은요? 저는 연기를 하기로 한 카페 씬 이후가 그냥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들이 연기를 빙의해서 사귀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나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양심이 또 있으니까 약간씩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연기에 몰입을 한 배우야라는 식으로 서로에게 합리화하는 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린 그들과 달라라든지 아니면 내 남편은 이럴 리 없어. 네 와이프가 그랬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대사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합리화고 사실은 사랑을 했는데 이제 이걸 계기로 계속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관심이 없는데 둘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관심이 있었고 여기가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 영화의 고백 이후에 초기의 연애 과정이다라고 저는 영화를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근데 이 장면을 되게 비슷하게 느꼈는데 그 장면은 이따가 또 비슷한 질문이 나와서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약간 그거네요. 불륜을 소재로 써서 연애를 하는 그런 상황. 네, 그렇죠. 조금 웃기긴 한데. 전 그래서 제목이 화양연화가 아닌가. 이제 이걸 핑계로라도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그때가 정말 인생에서 진짜 사랑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 나랑 사귈래? 사귀자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사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 궁금한 게 가방하고 넥타이 물어볼 때 그때도 사랑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 관심 없는 사람을 그렇게 막 관찰하진 않잖아요. 알게 된 이미 거니까. 지나가면서 가방도 이미 확인했고 넥타이도 확인했고 너무 낭만주의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둘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스며들어 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불륜 동지애를 서로 느끼면서 그러면서 뭔가 너 뭐야 이렇게 하면서 뭔가 살짝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그 딱 계기가 아니었을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 연기를 하는 장면이 사실 이 영화의 되게 주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한 장면 속에 미장센이나 디테일들이 되게 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을까요? 이 영화를 한 2회차, 3회차 관람을 하고 왔는데요. 촬영을 위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또 촬영에 꽂혀가지고. 그 크리스토퍼 도일 감독님이 맡으셨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제가 고래에다 녹음할 때도 촬영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제 요즘 앵글에 많이 꽂혔는데 두 사람이 자주 나오는 거리가 있어요. 거리에서 서로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 하면서 오늘은 집에 가지 마요 이런 대사들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바꿔가면서 해보게 되는데 그 둘을 찍을 때 밖에서 그냥 그 둘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진 건물 안에서 쇠창살이 있는 창문을 투과시켜서 찍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게 이제 은밀하게 찍은 각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떳떳하지 않고 불륜의 일종이다라는 거를 앵글로 암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연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죄책감을 느꼈으니까 뭐 그러게요. 우리는 잘못을 한 게 없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한 대사도 하고 그래서 저는 촬영에 되게 의도가 잘 묻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언급하셨던 그런 창살 같은 데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또 되게 깊게 봤었던 것 같고 우키님은 있으실까요? 저는 약간 이 장면도 장면인데 왕가희 감독의 다른 작품들을 좀 예시로 들자면 그 중경장님이나 타락천사나 이런 영화들은 네. 진짜 카메라가 완전 그쵸. 핸들대로 완전 네. 막 정신없게 찍히고 네, 술 한잔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왕가희 감독 영화 스타일로 생각을 하고 봤다면은 굉장히 정적이고 카메라가 엄청 고정되게 맞아요.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오히려 이 장면에서 갑자기 주인공들 시선을 잡으면서 질문을 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카메라를 보여주거든요. 씬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자체가 너 그 넥타이 뭐 어디서 샀어? 뭐 아니면 가방 그거 어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 묻는 장면에서 네. 두 사람의 심리가 카메라로서 담긴 것 같은 장면이었어가지고 그거 자체가 반대되게 다가오는 장면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 왕가희가 뭔가 그 전까지는 핸들드로 막 되게 정신없는 맞아요. 촬영을 하다가 이 영화에서는 되게 정적으로 찍다가 그 장면에서만큼은 감정을 좀 담아서 찍은 장면인 것 같아서 인상 깊었던 장면입니다. 그렇죠. 저도 보면서 중경삼님을 보고 이 영화를 봤었는데 중경삼님처럼 또 어지러운 그런 효과나 그런 걸 기대하고 왔는데 맞아, 너무 맞아. 정적이어서 뭐지? 뭐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창살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연출들이 제 기억에 남고 저도 오히려 슬로우 모션 같은 그런 효과들이 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도부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핸드헬드 효과보다는 오히려 또 이런 정적인 효과가 또 주는 매력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주무은과 소려지는 무협소설을 함께 집필하기로 하고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동방호텔의 2046호에 머물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무협소설가 2046호는 왕가희 감독의 후속작인 2046과 연결되는 테마이기도 한데요. 다층적 의미를 지닌 해당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초롱님 먼저. 저는 일단 2046을 안 봤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들 무협소설이나 2046호를 보면 생각했던 것만 말하자면 이 주문이라는 남자 주인공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구나 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협소설을 적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 해봤다라는 말이 이 사람이 뭔가 소려진에 대한 감정도 도전하고 싶은데 못한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2046호로 가는 장면도 비슷하게 소려진은 우리만 아니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2046호로 가는 거를 보고 소려진이 그런 취급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챙기는 모습처럼 느껴져서 비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46을 안 보신 분이신데 되게 깊게 알고 계십니다. 저도 2046을 보는 입장에서 이 내용을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가 일단 화양연화 이후에 세계관을 다루는 영화인데 그 소려진을 잊지 못한 주무은이 호텔방 2046호에서 잊지 못한 감정들을 2046년의 공상과학 소설에다가 약간 대신 고백하는 내용? 그렇게 저는 봤었거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우키님이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좀 부담이 되는데 네. 일단은 2046년 자체가 이제 홍콩 반환 연도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 테마로 호텔방에 2046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화도 2046이라는 테마로 영화가 이어져요. 그래서 후속작에서는 이거를 얘기해도 되나?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은이 시간이 흘러 싱가포르를 거쳐서 이제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홀대방에서의 타락한 주무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맞아요. 여기서 약간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과 연결되는 대사도 있고 화양연화를 보고 나서 2046을 보면은 굉장히 연결되는 지점이 많아서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 비포 트릴로지처럼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맞아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조조님은요? 저는 뭐 사실 화양연화 안에서 2046의 의미를 크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왕가희랑 감독 자체가 약간 영국령 홍콩 시절을 되게 그리워하는 감독이라고는 생각을 맞아, 했어요. 맞아. 그래서 중경삼림에서도 마찬가지고 타락전사, 해피투게더 요 작품들에서 좀 본격적으로 좀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홍콩에 빗대서 좀 표현을 했던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해피투게더 저희 방송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이제 해피투게더를 보면 장국영의 여권이 홍콩 여권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이 여권이 중국으로 반환이 되면 무효 여권이 되죠.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중국령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영화 안에 이제 2046년도 두렵고
그다음에 홍콩의 반환도 두렵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그런 의미에서 호텔 호수를 굳이 정해야 한다면 두 사람이 이제 지속적으로 드나들면서 되게 혼란을 많이 느끼는 이 감정을 홍콩 반환이랑 연결시켜서 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호수를 2046호로 정하지 않았을까 정도의 의미만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서. 되게 깊게 보셨네요. 저는 그냥 다음 작품 만들려고 2046을 하셨나? 영화 이름에 겹쳐서 그렇게 하려고 하셨나 했는데 말씀 드려보니까 또 홍콩 반환식이랑 많이 맞물리는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하나 더 언급을 하자면 네. 그 무협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 호텔방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네. 두 사람이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그 호텔방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한다라는 거 의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무협 소설을 넘어서 둘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하는 공간으로 뭔가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왜냐면 2046을 이후에도 그 영화를 본다면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영화는 주연인 주모은과 소려진을 제외하고도 주모은의 친구 아병, 집주인 구씨와 손부인 등 인상 깊은 조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영화의 조연들을 어떻게 보셨나요? 우키님 먼저. 저는 굉장히 역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오늘의 역사 선생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집주인인 손부인이 저는 잘 기억에 남았어요. 근데 이 손부인이라는 인물 자체가 중국이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친절해 보이는데 주모은과 소려진의 사이를 굉장히 약간 막 참견하고 뭐 소려진한테도 너 남편 빨리 오라 그래 뭐 그거 맞아요. 하지 말라 그래 자꾸 이렇게 참견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어딘가 그 불편한 아주머니 네. 같았거든요. 근데 저는 영화를 다시 봤을 때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봤을 때 보니까 불편한 감정이 훨씬 더 들더라고요. 약간 그냥 옆집에서 참견하는 아주머니 1 정도 생각을 했다가 굉장히 눈빛이 뭔가 이상해요. 약간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걸 볼 때마다 손부인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조님은요? 저는 약간 손부인이 중국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다시 소려진이 집을 뒤늦게 찾아갔을 때 네. 되게 잘 맞이를 해주고 집도 싸게 팔잖아요. 맞아요. 저는 중국을 왕가위가 그렇게 봤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 저는 앞선 질문에서 힘을 좀 많이 줘가지고 네. 요건 좀 가볍게 가보려고 하는데 저는 아병이 좀 기억에 남거든요. 네. 나올 때마다 웃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약간 뭐 나 30원만 빌려줘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한국 영화에서 약간 오달수 네, 배우님이 맞아요. 그런 역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던지 아니면 뭐 유부녀인 거 아는데 예쁘던데 그분 소개 좀 해주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영화가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네.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환기를 시켜주는 게 저는 사실 좀 몰입을 해서 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더 고마운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약간 중간중간에 머리를 식히면서 맞아요. 뭐 이런 인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모은이 자신의 감정을 또 나눌 수 있는 친구이기도 하니까 네. 저는 역할도 좋았고 재미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오달수 같은 그런 네, 역할도 맞아요, 어떻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초롱님은요? 저도 손부인인데요. 네. 소려진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소려진한테 뭐라고 하셔가지고 소려진이 울잖아요. 네. 그때 너무 제가 다 억울해가지고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네. 내 남편이 먼저 불륜한 건데 저는 제 체면 때문에 그 말도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는 주모은하고 같이 연애를 하면서도 계속 우리는 다르다 했는데 결국 우리를 봤을 때 제3자가 우리도 결국엔 불륜이다 하고 제3자 입으로 내가 그렇게 피하고 싶어 했던 불륜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두 인물 사이의 감정이 서서히 깊어가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지는 전반부였습니다. 왕가희 감독의 섬세한 미장센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후반부도 줄거리 함께 살펴볼게요. 주모은과 소려진은 무협소설을 쓰며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지만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주변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서로의 배우자와 같이 옳지 못한 관계에서 사랑을 느꼈다는 사실에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주모은은 싱가포르로 떠나고 소려진은 아무도 없는 호텔의 객실에서 홀로 눈물을 흘립니다. 주모은은 싱가포르로 떠나기로 마음먹고 소려진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소려진이 이별을 대비하기 위해 연습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결국에 눈물을 흘리는데요. 어두운 골목에서 서로를 끌어안는 두 사람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장면에서 인상적인 연출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명대사가 제 기억에 남거든요. 그만 이건 나 때문에 한 거잖소. 울지 마요. 연습인데. 죄송합니다. 혹시 양조위 성대모사인가요?
잘못 들은 건가요? 그 연기한 건 아닌데 그냥 뭔가 좀 분위기 좀 잡고 싶었습니다. 지금 양조위 팬으로서 약간 불만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조조로서. 네. 죄송합니다. 그냥 좀 되게 무거운 장면이어서 네. 감정을 좀 싣고 오케이, 싶었어요. 오케이. 네. 그 골목길에 설창 안에서 갇힌 것 같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배우자가 있어 약간 섣불리 행동하지 못하는 약간 답답한 상황을 연출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조조님은 어떠셨어요? 이제 이 영화의 테마 음악이 있잖아요. 네. 제가 뭐 지금 따라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음악이 보통 이제 명장면으로 많이 꼽는 장면은 이제 국수 사러 가면서 스쳐가는 맞아요. 그 장면을 되게 많이 명장면으로 꼽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양조위 배우가 반대편으로 골목으로 사라지면서 네. 딱 암전됐다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음악이 딱 흘러나오는 맞아요. 그 연출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유가 있어서 넣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왕가희 감독의 스타일인 것 같은데 너무 좋았어요. 그냥 딱 암전됐다가 네. 다음 장면이 나오니까 음악 나오고 장만옥 배우가 울고 있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양조위 배우가 안아주고 있는 이 장면에서 음악이 맞춰서 흘러나오는 게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영화 안에서 가장 예쁜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약간 갑자기 말하고 떠나다가 다시 와가지고 안아주잖아요. 네. 그래서 좀 뜬금없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았나요? 이제 이거 연습인데 왜 그래요?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맞아요. 것 같아서 이제 그것도 두 사람이 헤어지는 이제 자신들의 배우자가 헤어지는 걸 따라하는 장면이었는데 이제 사실 주모은이 싱가포르로 가기로 했던 거니까 네. 두 사람이 이별에 이입이 돼서 장만옥 배우가 울지 않았을까. 아. 그 감정 빌드업도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초롱님은요? 저도 비슷한데 손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잖아요. 소려진의 손을. 맞아요. 자기 팔을 꾹꾹 누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굴로 가는데 그게 너무 안 울고 싶어서 애쓰는 느낌이라 너무 안쓰러웠고 네. 그리고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그 전까지는 남자가 더 마음이 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소려진이라는 캐릭터는 국수 사러 갈 때도 되게 갇혀 입고 가는 사람인데 그 장면에 엄청 애기처럼 엉엉 울어서 얼마나 소려진이 주모은한테 의지를 하고 있었는지 헤어지고 싶지 않은지 느껴지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 들으니까 여운이 또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무키님은요? 저는 얘기하시다가 연출적으로 뭔가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네. 장만옥이 입은 여러 벌의 그 치파오들 중에 네. 감정에 따라 색깔이 약간 변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 장면에서 꽃들이 그려진 그 옷인데 그게 이제 맞아요. 약간 보라색, 초록색, 하얀색 막 이렇게 섞여 있는 네, 그런 맞아요. 옷을 네. 입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되게 강렬한 색의 옷을 입다가 뭔가 되게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 놓인 것 같은 맞아요. 감정이 복잡하고 약간 슬픈 그런 느낌을 네. 내고 싶어서 그런 옷을 입혔지 않았을까 네. 한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연출적으로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상황적으로 이 영화를 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전에 본 이동진 평론가의 그 말이 생각이 났는데 그 왕가희 감독의 영화에서는 약간 사랑하는 사람의 등을 보았던 그 사람들을 다루는 그런 네. 영화들을 많이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되게 분류화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등을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 그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등을 보게 될까봐 무서워서 그냥 자기가 먼저 지레 겁을 먹어서 등을 돌린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확히 이 상황이 후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모은이 싱가포르로 떠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필을 했던 거잖아요. 네. 손을 잡아보려고도 하고 막 이렇게 네. 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벽을 치니까 내가 뭔가 거절당할까봐 먼저 떠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웠던 게 이제 여자는 마음을 점점 열고 있었던 상태인 그쵸. 거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약간 좀 신기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까 또 초롱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모은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소심하다고 말씀을 한번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대목이 또 맞물려서 잘 맞아요, 나타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함께 떠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지만 결국 주모은 혼자 싱가포르로 떠나며 이별합니다. 둘의 사랑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조님 먼저. 저는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그 서로 끌어안는 장면 뒤에 이제 시계를 비춰주면서 내가 표가 한 장 더 있다면 같이 갈 거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저는 그 얘기는 회사에 전화를 해서 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이제 대답을 유보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소려진이 호텔에서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대답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네. 호텔로 갔는데 이미 늦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의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편집이 조금 의도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더 안타까움을 부각하는 연출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무키님은요?
저는 반대로 이제 나레이션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직접 맞아요. 얘기하는 네. 게 아니라. 근데 이 장면 자체가 상상, 마음속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일어난 일을 그냥 나레이션으로 언급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둘의 그 마음을 대변해 주는 나레이션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결말이 짓지 않는 상태로 네. 남겨둔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아, 했습니다. 저도 봤을 때 약간 둘 모두 마지막에 선을 지키고자 하는 것처럼 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할 거 다 했지만 그쵸. 약간 일말의 여지 정도는 남기자. 그래서 완전 똑같이 되지는 말자. 약간 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네, 초롱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데 주문이 전화를 걸었는데 여자가 못 받았고 네. 여자는 그냥 말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두 사람 다 서로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면서 결국에는 평생 그리워할 사람을 놓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용기 부족이다. 용기 이렇게 부족. 생각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 저는 오히려 만나지 않아서 더 애틋하다고. 네. 정말 좋아하면은 이거 더 만나면 파국이겠다 싶어서 네. 여기서 또 멈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화양연화라는 말처럼 추억으로 좀 깊게 간직할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주모은과 소려진의 이별 연습 후 라디오에서는 일본 출장 중인 첸 선생님은 생일인 아내를 위해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화양연화가 흘러나옵니다. 정말 소려진의 남편이 라디오에 사연을 보낸 것일까요? 이 장면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초롱님 먼저. 저는 정말 소려진의 남편이 보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남편은 물리적으로는 멀리 있지만 이 라디오에 흘러나온 노래처럼 그 소려진의 마음속에 계속 불편하게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불륜을 한 사람이니까 남편은 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둘 중 그 누구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편은 지금 불륜 상대가 있지만 그럼에도 소려진도 신경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남편이시네요. 안 좋게 봤어요. 네, 진짜. 조조님은요? 저는 이제 앞서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가고 주모은의 아내도 장기 출장을 가게 됐죠. 네. 그래서 저는 이미 두 사람이 일본에서 미래를 즐기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일본에서 와이프 생일인데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연을 보내놓고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되게 남편이 좀 지능적이다. 철두철미하네. 지능적으로 네.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제 소려진 앞에서는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 소려진이 처음엔 남편을 굳게 믿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장면의 연출을 보게 되면 양조희 배우랑 장만옥 배우가 물리적인 공간인 벽을 등지고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음악을 듣게 되는데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슬픈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는 둘이 흐느끼는 장면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물리적인 벽으로 은근히 멀어져 있어서 사실 제일 멀어 보이거든요, 거리가. 근데 바로 옆집이잖아요. 네. 전 그래서 더 안타깝지 않았나. 그리고 노래의 가사에도 뭐 이제 좋은 시절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쵸. 그 연극을 했던 짧은 순간을 두 사람은 생각하면서 등을 맞대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이런 장면이다. 되게 아찔한 감정을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슬픈 장면이다. 제일 슬픈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완전 다른 해석이거든요. 이 첸 선생님이 아내한테 보내준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냥 이분 처음부터 애초에 바람을 안 피는 거라고 그래요? 반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전 진짜 맞아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사람 바람 피는 게 아니라 진짜 아내를 위한 헌신적인 남편인데 아니 결국 바람 네. 피는 장면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봤거든요. 어디서? 아니 그 이제 장만옥 배우가 이제 주 씨 집에 찾아가잖아요. 네. 그때 주 씨가 야근하는 날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묻는 늦게 장면? 들어오시네요. 뭐 이렇게 하고 문을 닫고 나서 들어갔더니 당신 아내야라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쵸. 그렇게 나와요, 대사가. 네. 맞아요, 대사가 맞아요. 있긴 한데 네. 그거 자체도 시각적으로는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소리만 잡고 나와요. 그것도 오해다.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다 허상. 맞아요. 그럼 왜 집에 있었을까요? 이 내용 자체가 약간 허상을 가미한 저는 이런 그러면 장면들이 많았다고 장만옥의 생각해요. 상상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약간 맞아요. 그런 약간 기억을 오. 추억하는 추억을 하다 보니까 좀 왜곡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러한 면에서 약간 바람핀 게 아닌데 약간 바람핀 것처럼 생각하고 싶은 것 같아요. 생각하고 싶은 그러면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결국 두 사람은 네. 불륜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서로 그냥 가정만 해놓고 가정. 네. 핑계로 사랑을 했다. 핑계 네. 사랑. 오. 그러니까 오해도 와. 아니고 저는 완전 그냥 그냥 저는 그렇게 진짜 처음 보는 해석인데 그렇게 진짜요?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약간 이게 네. 신빙성이 있는 게 제가 그 어느 곳에서 그 네. 이야기를 봤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네. 방구석 일렬에서 맞아요. 방구석 일렬 거기서 맞아요. 이제 변영주 감독님. 감독이 네. 이런 거 아닐까요? 했는데 어. 그 제작자분인가가 네. 맞다는 제스처를 답변을 취하셨어요. 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도 그래서 충격적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영화를 아마 다시 봤었을 거예요, 제가. 네. 근데 어. 그러고 보니까 진짜 얘네들이 진짜 가관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맞아요. 그냥 어. 그전에는 막 되게 안타깝다 뭔가 어. 되게 사랑이 뭐 음. 어떻게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게 허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영화적으로는 되게 더 흥미로웠어요. 근데 이제 그 네네. 둘이 굉장히 약간 꼴값 떤다 맞아요. 뭐 하는 건가 다들 너무 생각을 했어요. 티세요. 그러니까 네. 아니요 오히려 재밌었던 게 저는 이 어쨌든 그 라디오로 얘기를 하자면 그 첸 선생님이 이제 뭐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거는 일단 차치하고 네. 네. 그 얼굴 자체가 끝까지 안 드러나잖아요. 서로의 배우자 자체가. 맞아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존재하지만 실체는 없고 구체적이지 않은 인물들을 아, 결국에는 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의도를 해서 그냥 음. 감정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환상인 거죠. 불륜이라는 그거 자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소재이지 않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했고 오. 근데 이제 그 흐름에 따라서 네. 이제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네. 그 결국에는 소려진이 남편이 신청한 거야 라는 거를 믿고 싶었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자각을 하고 아 나 남편 있었지 날 오. 잘 해주는 남편이 있었지 맞아요. 하는 그런 라디오 씬이 그거지 않을까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네, 자각을 하게 되는 네. 네. 환상에서 돌아오게 되는 네. 네. 저는 환상 속에 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 보여 네. 오케이. 저는 두 해석 다 좋아가지고 음. 그냥 이 해석이 없지 않을까 해서 한번 얘기를 꺼내본 거였고요. 네, 좋아요. 네. 좋은 해석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하자면은 네. 결국에 이 모든 이 이별 연습들이 다 핑계고 허상이고 사실 바람을 피기 위한 그런 수단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첫 만남으로부터 4년 후 주모는 앙코르와트의 벽의 비밀을 털어놓고 플로마가 봉인합니다. 이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구멍에 속삭인 말이 무엇이었을지 그 밖에 결말에 대해 알고 있는 비하인드가 있으면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초롱님은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주모은이 벽에 속삭일 때 승려가 위에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만 간직할 수 있는 비밀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나만 아는 비밀이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구멍에서 풀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은 주모은이 얘기한 대로라면 비밀이 그 안에 가둬져야 되는 건데 네. 주모은의 마음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너무나 커서 오. 그 안에서 자라나서 결국에는 오.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버렸다고 해석했습니다. 네. 저는 그게 풀이 자라나는 건지 몰랐거든요. 그냥 풀이랑 모래랑 같이 해가지고 막아놓은 줄 알았는데 아 풀이랑 같이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근데 얘기 듣고 보니까 풀이 자라났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 그런 설정이 더 영화를 볼 때 좀 깊게 빠지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사실 봤을 때 아니 왜 앙코르와트까지 가서 저러는 거지? 약간 이런 시각으로 봤었는데 네. 또 얼마나 비밀을 말하고 싶었으면은 그랬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비밀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그때를 종교의 힘을 빌려서 지켜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하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무키님은요? 저는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완전히 동의를 하는데 네. 그 안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이 사랑해요 같은 말이 아니라 저는 화양연화 같은 그 시절이 그리워요 같은 말이 네. 아니었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 장면 직전에 실제 장군을 막 환영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그 역사적인 자료 화면이 아니라 뭔가 그때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그 감독의 마음을 담아서 이거를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자체가 왕가희 감독이 마지막 엔딩 자체를 칸 영화제에서 출품을 했는데 그게 당선이 되면서 네, 맞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막판에 이제 만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급하게 만든 장면인 거예요. 마무리를 짓지 못한 건 사실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라는 공간에서 그거를 보여주는 건데 네. 그거 자체가 왕가희 감독답다. 근데 그거가 왕가희가 왕가희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도되지 않았던 건데 역사적으로 굉장한 엔딩이라고 손꼽힐 되게 멋진 엔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덧붙여서 말하자면 인터뷰 중에 인터뷰 하시는 분이 이거 미완성 아니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 맞아, 대고 맞아. 왕가희 감독님이 사실 이 영화는 미완성이어서 더 아름답다. 맞아요. 이 영화는 아. 그런 운명이다. 약간 그렇게 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저도 그렇게 해서 이 영화가 더 명작이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조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도 칸 영화제 출품에 맞추려고 결말을 좀 수정했다라는 건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구멍이 되고 속삭이잖아요. 네. 저는 중경삼님이 생각났어요 여기서. 갑자기요? 녹음기를 대고 말하는. 맞아요. 해피투게더였죠. 해피투게더요. 네. 맞아요. 해피투게더에서 이제 녹음기에다 대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저는 똑같았을 것 같아요. 오 잠깐만 이거 말을 못했을 네. 것 같고 이제 그냥 마음을 구멍에 담은 거죠. 그래요? 네. 그러고 나니까 그 진심의 마음에 싹이 자라났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다. 못했다. 네. 근데 목젖이 막 움직이던데요? 침을 삼켰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아무 말 안 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엔딩에 대한 조금 다양한 글들이 있어서 네. 사실 어떤 게 정설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네. 근데 원래 장만옥 배우도 등장할 예정이었다. 맞아. 그래서 맞아. 되게 뭐 다양한 뭐 썰들이 있는데 조금 더 안 좋은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막장 스타일로 결말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조금 미완성으로 끝나고 이제 사실 되게 신비롭잖아요. 네. 갑자기 캄보디아 장군인가요? 그분이 내려와서 환영받는 그쵸, 그쵸. 장면 맞아요. 영상이 나오다가 앙코르워트가 나오고 승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구멍에다가 말을 하는 것 같은 장면 이게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맞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지금 약간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것 자체가 되게 이국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이 영화가 계속 얘기하는 뭔가 비하인드로 숨어 있는 그 자꾸 환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륜을 하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 음. 사랑하는 그 감정만이 남아서 거기에서 그 이제 뭐 말을 했든 안 했든 그 마음을 흘리고 가지 않았을까 남겨두고 맞아요. 그러고 나서 2046년이 돼서 뭐 그 이야기가 다시 흐르는 거겠죠. 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약간 그쵸. 그러면 이제 주모은의 삶이 좀 안타까운데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허상으로 얼룩져서 네. 이제 2046에서는 사실상 거의 타락하고 정신이 조금 온전치 않아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너무 더 슬퍼지는. 그러니까 내향적인 남자라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전 여담으로 또 구멍이 뭐라 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해요. 저 그래서 오늘 생각나는 게 감독님이 여기다가 말하라고 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혼자서 외치지 않았을까. 실제 배우가. 그래서 그냥 뭐라도 일단 말해야 되니까 목젖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오케이. 초롱님 혹시 있으신가요? 저요 뭐라고 말했을지요? 네. 저는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나는 아직도 못 잊고 있어요. 당신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요. 너무 진지한데 저는 너무 진짜. 저는 왜냐면은 진짜 죽을 만큼 사랑했다 이런 식으로 진짜요? 네. 그래요. 그래요. 약간 남자가 네. 약간 여자 쉽게 잃어버리듯이 네.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또 되게 깊게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 뭐 낭만 파괴 방송인가요? 근데 저 약간 티가 봐요. 저도 티긴 한데 너무 다들 메말라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존재하는데 네. 근데 이제 환상과 결합된 사랑. 맞아요. 약간 여러 가지 해석이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영화가 원래 전 되게 아름답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와서 되게 측은해졌어요 두 인물이. 다시 봐야 되겠네요. 또 안타깝다. 사실 약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약간 좀 깨고 싶은 욕심도 네, 많이 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욕심도 조금은 풀처럼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영화의 엔딩에 나온 문구가 기억에 남는데요. 초롱님 읽어주시겠어요? 지나간 시절은 먼지 쌓인 유리창처럼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 없기에 그는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유리창을 깰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갈지 몰라도. 진짜 여운이 오래 남는 문장인 것 같은데 막이 내리면서 나오는 이 문구 어떻게 보셨을지도 궁금한데 저는 뭔 소리야 이것도 약간 티가 확실하시네요. 뭐죠 이게 이렇게 했다가 근데 또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F적 관점으로 다시 볼게요. 네. 약간 유리가 또 투명하고 되게 얇잖아요. 네. 그런 유리를 통해
지켜볼 수밖에 없고 언제든 쉽게 깰 수도 있는 거니 약간 닿을 듯 말 듯한 그 관계를 유리를 빗대어서 비유한 게 아닌가 그렇게 또 봤어요. 조존이 할 말씀 또 많아 보이시는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오래된 건물을 보면 네. 먼지가 이렇게 소복하게 쌓여 있는 게 있거든요. 약간 네. 눈처럼 쌓여 있는데 어, 저는 그렇게 창문에 먼지가 많이 끼면은 되게 흐릿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서로가 조금씩 흐릿해져 간다라는 거를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흐릿하다는 게 분명하지 않다도 있지만 네. 그만큼 그 당시의 상황은 없어지고 감정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 유리창을 깨고 정말 상황을 다시 기억한다면 어차피 그때도 불륜을 했으니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련해져서 감정만 남아있다 보니까 다시 못 돌아갈 것 같은 그때 뭔가 아찔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사랑을 다시 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유리창을 안 깨고 그러면 그냥 지켜만 보시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유리창은 사실 잘 깨지 않죠 사람들이. 갑자기 왜 또 티로 아니. 변하셔가지고. 그래서 네 유리창은 전체성 지키셔야 돼요. 유리창은 잘 깨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리창을 깨면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손이 아프죠. 오늘 좀 잘 안 맞는. 그러게요. 제가 약간 T 분들과 함께 녹음을 하게 되면 저도 T인데 약간 이렇게 충돌을 많이 하네요. 저 F예요. 그래요? 네. 네. 오늘 재밌는 것 같아요. 서로의 운명이 바뀌었네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 T와 바뀐 것 F가 같아요. 네. 바뀌었네. 무키님은요? 저는 그 유리창을 깰 수 있다면 이 이후의 문장이 좀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나간 시절은 먼지 쌓인 유리창처럼 뭐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 없다 하는데 깬다는 생각을 진짜 누가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쵸. 깬다는 그 말을 하잖아요. 깰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갈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깬다는 생각을 전 못했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와 진짜 여운이 너무 깊었던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그냥 만질 수 없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은 그냥 아 만질 수 없구나, 아 먼지가 있구나, 네. 닦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 네. 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깰 수 있다면 이라는 그 가정을 던진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뭔가 이 영화가 계속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깰 수 있다면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네. 근데 결국 깨지는 않잖아요. 이 맞아요. 영화적인 해석, 영화적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도 네. 깨지는 못하고 끝나기 때문에 결국 깰 수 있을까? 근데 못 깰 것 같은데? 라는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초롱님은요? 저도 무키님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임고 딱 나왔을 때 일단 퍼즐 해놓고 조금 생각해봤거든요. 네. 좀 궁금했던 게 먼지 쌓인 유리창인데 왜 못 만지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더러우니까. 네네. 그래서 해석하기로는 네? 맞아요. 저는 그게 키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네. 먼지 쌓인 유리창을 만지지 않는 이유가 더러워져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 관계가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시 연락을 하려고 해도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냥 그리워만 한다는 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했고 먼지가 쌓여서 한번 닦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더러워지기 싫으니까 네. 뿌옇게 그냥 잘 보이지도 않는 과거만 회상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유리창을 깨는 거는 뭔가 결혼을 깬다거나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건데 또 그럴 용기는 없는 남자 주인공의 심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너무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그냥 저도, 웃으면서 던진 말이었는데 그걸 네. 진짜 진지하게 받아주신 것 같아서 와. 저는 그 먼지 쌓인 유리창을 못 깬다는 그거 자체가 더러워서가 아니라 네. 그 유리창의 그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내가 유리창을 뚫지를 못하니까 네. 못 닫는다라는 걸로 해석을 했던 그렇게 거예요. 해석해요. 네, 그래가지고 네. 내가 어차피 못 다가가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네. 그런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으니 뭐 이런 이야기? 네. 너무 이상하게 됐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싶으면 유리창 좀 깨지.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 듣고 조금 반성하게 되네요. 아니, 반성은 할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결말을 이렇게 파괴해버리시면 어떡하나 좀 마음이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 장면보다 다른 그런 장면들이 좀 영혼에 남겼어서 제 마음의 유리창에 돌을 던지셨습니다. 네. 네. 1부에서는 화양연화의 전반부와 후반부 줄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나간 시절은 먼지 쌓인 유리창처럼 볼 수 있지만 만질 수 없기에 그는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마지막 문장이 아직도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2부에서는
일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연출과 배우, 감독 등 영화의 외부적 요소를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 전 화양연화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곡 유메지의 테마 듣고 오겠습니다. 명작 토파보기 화양연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영화의 연출과 비하인드 스토리 등 영화 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양연화는 창문 밖에서 바라보는 구도나 거울을 통해 반사되는 상, 침대 밑에서 엿보는 구도 등 관음하는 듯한 연출을 자주 보여주는데 이러한 연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조님 먼저. 저는 이제 제일 인상적이었던 구도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건물 안에서 찍는 장면과 주모은의 방에서 소려진과 주모은이 눈치를 보면서 못 나가는 장면을 네. 탁자 밑에서 찍거든요. 네. 그래서 막 다리만 보이거나 아니면은 되게 좀 갑갑해 보이고 천장이 막혀 보이는 연출이 있는데 네. 일단은 두 사람이 떳떳하지 못한 관계니까 사실 방에 가지러 올 거 있어서 뭐 잠시 들렀다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워낙에 주모은과 소려진이 이제 초반엔 되게 배우자를 사랑하는 듯한 모습을 이웃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역시 카메라도 일반적으로 잡아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도 일부러 탁자 밑에서 잡아서 두 네. 사람이 되게 몰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그래서 두 사람이 느끼고 있는 양심이 찔린다라는 감정을 앵글을 통해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저는 왕가희 감독이 되게 똑똑하게 촬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촬영 이야기 하시니까 그 슬로우 모션 장면들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봤던 것 같은데 그냥 멋있다 이랬는데 이게 불륜이라는 소재를 또 알고서 다시 보니까 슬로우 모션 기법이 서로가 오랫동안 그 네. 만남들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네. 그런 시선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고 결국엔 그런 기억들이 뭔가 레이어처럼 쌓여서 마음이 커져가는 것을 불륜이라는 소재로 시각화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초롱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거울 구도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몰래 보고 싶을 때 그런 식으로 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둘이 불륜 관계라서 은밀하게 표현을 했다기보다는 서로 표현을 직접적으로 못하는 그런 상황을 거울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키님은요? 저는 왕가희 감독이 이 영화를 구성하면서 컷을 어떻게 자르고 구성하냐를 좀 더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게 오늘이야 내일이야 이러면서 계속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구도는 안 바뀌는데 그 바뀌는 거는 그냥 장만옥의 치파오밖에 없거든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대하는 방식이 선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뭔가 여러 가지 비선형적인. 비선형적으로 담는 것 같았었어요. 왜냐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흐트러져 있고 그죠. 그 공간 자체가 막 굉장히 어지럽혀져 있는데 그거를 다루는 그 컷 편집 방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왕가희 감독의 의도 자체가 이 영화에서는 시간적인 그 거리 자체를 쥐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 영화에서 시계를 좀 자주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시계 자체가 이 시간의 흐름 자체가 그 둘에서는 또 다르게 흐르는 것 같고 또 슬로우 모션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갑자기 막 날이 축축축 변하면서 이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또 뒤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더 혼란스럽고 이 시간이 선형적으로만 존재하지 않다는 거를 그 컷 편집 방식으로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이제 왕가희 감독이 정말 시간을 되게 자유자재로 잘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화양연화에서는 슬로우 모션이 되게 전매 특허잖아요. 맞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마작을 하는 소려진의 남편을 소려진이 옆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양조위가 좁은 틈을 걸어 나가는 장면에서도 슬로우가 걸리고 맞아요. 국수 사는 장면에서도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슬로우를 많이 썼는데 이제 사실 감독의 전작인 중정삼림을 보면 되게 빠르게 타임랩스를 걸어버리거든요. 맞아요. 네. 캘리포니아 익스프레스죠. 그 네. 술집에서 이제
양조위가 엎드려 있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아, 기다리면서 이제 네. 여기서 보자라고 해서 기다리면서 엎드려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가고 아, 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타임랩스로 혼란을 연출한 거랑은 대비가 됐던 것 같아서 확실히 왕가희 감독이 하나만 잘하는 감독이 아니구나. 다른 것 촬영 기법도 활용을 해서 맞아요. 이제 똑같이 혼란이라는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되게 잘 느끼게 해줬던 영화인 것 같아요. 덧붙여서 크리스토퍼 도일 그 촬영 감독님이랑도 그 케미가 네,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촬영 감독님의 스킬들이 또 화양연화도 그렇고 중경섭님에서도 굉장히 또 돋보였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주모은과 소려진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이별을 연습하기 위해 상황극을 합니다. 이렇게 액자식 구성으로 이루어진 연기라는 테마는 영화 내내 이어지는데요. 이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무키님 먼저. 저는 이 연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헤어지는 장면에서까지 이거 연습이야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연기라는 테마 자체가 조금 이 두 사람의 관계, 사랑, 어떻게 사랑을 하는지에 대한 그 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연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아. 하는데 연기인지 연기가 아닌지 진심이 뭔가 흐릿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그냥 이 둘이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혼란스러운 감정을 그대로 두고 영화적으로도 그렇게 계속 연출도 둘이 결국 사랑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두고 맞아요. 결국에는 둘은 사랑은 했다만 이거 자체를 해석을 어떻게 보면 연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서로를 사랑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전에 언급을 했듯이 이게 네. 환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불륜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시선 자체가 그 양조위의 시선으로 계속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치파오를 입은 소려진을 계속 뭔가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시선 자체가 양조위에 좀 더 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연기를 하는 것 자체가 미화된 기억 속에서 이렇게라도 마음에 합리화를 하고 싶다라는 그 구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한편으로 연기를 핑계로 뭔가 고백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연기니까 괜찮다고 본인들을 속여서 거리를 좁혀가지만 사실은 연기가 아니길 바라는 감정이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는 감정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그 감정이 진짜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진심을 말할 수 없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초롱님은요? 저는 왕가희 감독이 전 여자친구가 불륜을 했나 싶을 정도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불륜을 당한 사람의 입장을. 왜냐하면 불륜을 당한 사람들은 아까 초반부에도 말했었는데 망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 사람 만나서 어떻게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의 매력은 뭘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주모은과 소려진의 상황에서는 특이한 게 둘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망상을 같이 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불륜을 당한 사람들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조님은요? 저는 이게 우리 모두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륜하는 게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테마가 연기잖아요. 네. 사실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잖아요. 네. 이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연기는 좀 과하고 대신에 연기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약간 좀 가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 자신의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모습을 감수하면서 연기를 해서 사랑을 하는 게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관계인가가 조금 은유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감독이 의도를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서 연기라는 테마를 써서 연출을 한 게 굉장히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기는 좋은 연출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영화의 아름다운 미장센에는 장만옥의 치파오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영화에 등장하는 치파오가 총 22벌이나 된대요. 그래서 이 치파오의 색을 통해 소려진의 감정이 드러나는 재미있는 해석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패널분들은 이 장면과 어떤 해석이 또 맞는지 한번 또 들어보고 싶고 그 밖에 의상이나 비하인드나 이런 연출들을 알고 계신 게 있다면 한번 더 들어보고 싶어요. 아까 치파오 언급을 2번이나 해주신 무키님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치파오의 색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그 초록색은 불륜을 상징하고 빨간색은 이제 사랑, 그다음에 하얀색은 순수를 상징을 하는데 그걸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자면 처음에 소려진이 자기 집
북쪽에서 치파오를 입고 있을 때는 초록색 옷을 좀 입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매번 달라지긴 하다만 초록색이랑 그다음에 빨간색이 섞인 그 오묘한 색을 띠는 치파오를 입을 때가 있어요. 보라색 근데 같은. 예,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초록색이랑 빨간색이 진짜요? 섞여 있어요. 아. 같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내가 사랑과 불륜 사이에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를 치파오 색으로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호텔방으로 찾아가는 씬에서는 소려진의 감정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에는 흰색 치파오를 아마 입고 있었던 것 같고 바깥에 이제 빨간색을 네, 입었었던 것 같아요. 시뻘건 옷에 맞아요. 시뻘건 네. 복도. 네, 그래서 그런 거 자체가 사랑으로 가득한 그 복도와 그 옷을 입고 안에는 그 순수한 뭔가 마음을 갖고 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초록색은 사라진 거죠. 불륜은 와. 사라진 거죠. 완전 그래서 새로운 해석인데요. 그거 자체가 좀 저한테는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 치파오로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조님은요? 저는 우선 몇 가지 비하인드를 조금 찾아봤는데 네. 우선 원래 배드신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아. 펄프 픽션을 오마주해서 춤추는 장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제 잘려나간 영상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연히 장만옥이랑 양조위가 만나서 너 나한테 싱가포르에 있을 때 전화하지 않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있었다고 하고 그런데 저는 역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비로운 엔딩이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비하인드를 보니까 좀 아쉽지가 않았어요. 이대로 만들어진 게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롱님도 있으실까요? 저는 픽사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네. 유튜브에 픽사 감독님이 하시는 계정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화양연화를 다뤄주셨어요. 네. 근데 거기서 초록을 불륜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픽사에서는 이성적인 색깔인가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록이 이성이고 붉은색은 감정적일 때 혼란스러울 땐 섞어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전문가가 네. 얘기하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인사이드 아웃 캐릭터에서도 초록이가 까칠이거든요. 되게 아. 경계하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고 의상 관련한 연출에서는 주모은의 와이프는 치파오가 아니라 서양식 드레스를 입고 있거든요. 처음에 네. 등장했을 때. 네네네. 그래서 그게 뭔가 주모은과 소려진은 이 관계가 흐지부지 끝났지만 주모은의 와이프랑 소려진의 남편은 서양식 드레스를 입고 있는 만큼 되게 개방적이고 뭔가 좀 더 적극적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2부에서는 화양연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줄거리만 보면 단순한 사랑 이야기 같지만 파고든 이 왕가의 감독 특유의 연출 기법 등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 좋다는 의미로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화양연화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10점 드렁크고요. 네. 한 줄 평은 영화를 볼 때 한 번, 끝날 때 두 번 시작되는 영화가 있다. 나에겐 이 영화가 그렇다. 지금 이 영화를 보는 순간이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한때 같다라고 남기겠습니다. 세 줄 평이네요. 세 줄 평. 너무 제 인생 영화라서 남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지금 이때만 F적인 네. 감성을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무키님은요? 먼저 별점을 매기자면 네. 9점입니다. 네. 이유는 왕가이 감독 말 중에 영화는 누구와 언제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영화의 그 퀄리티가 달라진다 뭐 이런 그쵸. 얘기를 한 적이 네. 있는데 그 말처럼 이제 화양연화라는 영화 자체가 시각적으로 영화를 보면 그 시점과 이제 그 시대가 영화를 좀 더 찬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 한 줄 평은요. 시각적으로 보고 시대적으로 기억하는 우리의 화양연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초롱님은요? 저는 7점으로 드렁크고요. 네. 제 한 줄 평은 주인공 2명처럼 설레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설레버린 사랑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7점 조금 아쉬운데 혹시 0.5점만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올려드릴게요. 7.5점으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농담이었는데 네. 마지막으로 조조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10점이고요. 오. 만취입니다. 역시 네. 제가 다루는 영화들은 다 만취인 것 같은데 이름값 하셔야죠. 네. 한 줄 평을 해보자면 사랑의 분위기에는 이유가 없고 있더라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제목이 In the Mood for Love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분위기에 맞아요. 초점을 맞춰서 좀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역시 분위기를 놓칠 수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왕가희 감독의 화양연화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대사가 아닌 분위기를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한 감정선이 돋보이는 전설적인 명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화양연화라고 이름 붙일 만한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그 순간이 오길 아직 기다리는 중이신가요? 둘 중 무엇이든 화양연화란 지나가야만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기에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내 인생의 전성기일지 알 수 없다면 매 순간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업적이나 세기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후회 없이 살아가게 할 무언가가 있다면 인생은 그 자체로 화양연화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영화를 많이 보는 것처럼 만약 그런 목표를 가진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화양연화에 저희 원더플로우가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빵빵이, 패널의 조조 무키 초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